퇴직금 2억 8천만 원을 털어지은 전원주택이 9천만 원을 깎아도 팔리지 않는 집이 됐습니다. 매물로 내놓은 지 1년이 지났지만 전화 한 통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해마다 4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여전히 같은 꿈을 품고 농촌으로 향합니다. 유튜브를 켜면 아침 안개가 깔린 마당과 장작불, 텃밭에서 막 따온 상추가 쏟아지고 댓글창에는 저도 언젠가는 저렇게 살고 싶어요 라는 말이 수백 개씩 달립니다. 하지만 막상 그 삶을 시작한 사람들 중 일부는 지금 집을 내놓고도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들어갈 때는 꿈이었던 집에서 왜 나가고 싶어도 나갈 수 없게 된 걸까요? 이들은 무작정 전원 생활에 뛰어든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당시의 가격과 조건만 놓고 보면 오히려 도시를 떠나는 쪽이 훨씬 현실적인 선택처럼 보였습니다. 서울에서는 3억 원을 들고도 내 집은커녕 전셋집을 걱정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방으로 내려가면 그 돈으로 땅을 사고 집을 짓고 마당까지 가질 수 있었습니다. 층간산소음도 없고 매달 관리비도 없으며 마지막에는 내 이름으로 된 땅과 집이 남는다는 계산이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봐도 틀린 선택 같지 않았어요. 뉴스에서는 비촌 성공 사례가 쏟아졌고 유튜브 속 사람들은 아침마다 마당에서 커피를 마시고 텃밭에서 채소를 땄습니다. 먼저 내려간 사람은 보였지만 집을 내놓고도 빠져나오지 못한 사람은 보이지 않았어요. 전원 생활의 입구는 매일 화면에 나왔지만 출구는 어디에도 나오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에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남들보다 먼저 답을 찾았다고 믿었습니다. 입주 첫날에는 그 확신이 맞는 것처럼 보였어요. 마당은 넓었고 밤에는 별이 쏟아졌으며 아침에는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계약서에는 가장 중요한 숫자가 빠져 있었습니다. 이 집을 유지하는데 앞으로 얼마가 들어가는지, 그리고 떠나고 싶어진 날 얼마를 잃게 되는지는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전원 생활의 진짜 가격표는 입주한 뒤 계절이 바뀔 때마다 한 장씩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청구서는 겨울에 도착합니다.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는 지역에서는 등유나 LPG로 집을 데워야 합니다. 탱크를 한 번 채우는데 수십만 원이 들고 집이 크거나 단열이 부족하면 한겨울이 끝나기도 전에 다시 연료를 넣어야 합니다. 연료값이 오르면 난방비도 그대로 뛰지만 추위를 견딜 수 없으니 사용량을 마음대로 줄이기도 어렵습니다. 눈이 오면 제설 장비가 필요하고 수도관이 얼면 직접 녹이거나 수리기사를 불러야 합니다. 정화조가 차면 청소차를 불러야 하고 유선 인터넷이 들어오지 않는 곳에서는 무선 인터넷이나 별도 장비를 써야 해 통신비까지 늘어납니다. 아파트에서는 관리비를 내면 누군가 처리해주던 일이 전원주택에서는 비용도 직접 내고 관리도 직접 해야 하는 일이 됩니다. 층간소음은 사라졌지만 통장 잔액이 조용할 날도 함께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도 겨울만 넘기면 된다고 생각하기 쉬워요. 따뜻한 계절이 오면 난방비도 사라지고 마당에서 여유롭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난방비는 사라집니다. 대신 전혀 다른 청구서가 줄을 서기 시작합니다. 여름이 오면 전원 생활은 한결 편해 보입니다. 텃밭에는 작물이 자라고 밤이면 반딧불이가 날아다니면 집도 있습니다. 하지만 처마 밑에는 말벌이 집을 짓고 창고에는 곰팡이가 번지며 마당에는 멧돼지 발자국이 남기도 합니다. 말벌 집을 제거하고 습기를 잡기 위해 제습기를 돌리다 보면 전기요금도 함께 늘어납니다. 잡초는 일주일 전에 벤 자리에서 다시 올라옵니다. 문을 닫으면 습기가 차고 창문을 열면 벌레가 들어옵니다. 장마가 시작되면 배수로를 확인해야 하고 비탈진 땅에서는 토사가 밀려오지 않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마당이 넓어진 만큼 여유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관리해야 할 땅이 늘어나는 겁니다. 전원주택에는 관리가 끝나는 계절이 없어요. 하지만 말벌집은 제거하면 끝나고 잡초는 베면 잠시라도 사라집니다. 더 무서운 문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몇 년 동안 조용히 커지고 있어요. 새로 지은 전원주택도 몇 년이 지나면 수리비가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외벽에 머리카락처럼 가느다란 금이 생기고 다음 장마에 그 틈으로 빗물이 들어오면 방수공사가 필요해집니다. 지붕이 들뜨면 누수로 번지기 전에 손봐야 하고 시간이 더 지나면 배관과 정화조, 데크와 옹벽까지 관리 대상에 들어옵니다. 3억 원을 들여 지은 집이라도 처음 상태를 유지하는데 수년 동안 수천만 원이 더 들어갈 수 있습니다. 더 예쁘게 꾸미는 돈도 아니에요. 무너지지 않게 붙잡아두는 돈입니다. 아파트라면 공용관리비와 장기수선 충당금으로 여러 세대가 나눠 부담할 비용이지만
전원주택에서는 그 부담이 한 채에 그대로 집중됩니다. 문제는 돈만 있다고 바로 고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점이에요. 겨울철 보일러가 멈춰도 가까운 업체가 전화를 받지 않거나 며칠 뒤에야 방문할 수 있다는 답을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리가 멀다는 이유로 출장을 거절당하기도 합니다. 몇몇 지역에서는 수리업체 자체가 많지 않아 한 곳이 거절하면 선택지가 빠르게 사라집니다. 도시에서는 보일러가 고장나면 기사를 기다립니다. 이곳에서는 기사가 올 때까지 겨울을 버텨야 해요. 하지만 더 무서운 건 고장난 것이 보일러가 아니라 사람일 때입니다. 그 순간부터 병원까지의 거리와 주변에 도움을 청할 사람이 있는지가 생존을 좌우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처음에는 장점으로 보였던 마을의 조용함도 전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는 마을이 조용해서 좋았어요. 자동차 소리도 없고 밤이면 개 짖는 소리 말고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나면 이 마을이 조용한 게 아니라 하나씩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루 4번 오던 버스가 2번으로 줄고 슈퍼가 문을 닫으며 병원과 약국은 더 멀어집니다. 사람이 떠나서 시설이 없어지고 시설이 없어지니 남아있던 사람도 더 빨리 떠납니다. 전원주택 한 채의 문제가 아니라 그 집을 둘러싼 생활 기반 전체가 함께 줄어드는 겁니다. 도시에서 자동차는 있으면 편한 물건입니다. 이런 마을에서는 자동차가 멈추는 순간 생활 전체가 멈춰요. 장도 볼 수 없고 약도 받을 수 없으며 고장난 집을 고쳐줄 기사를 부르는 일조차 어려워집니다. 부부 중 한 사람이라도 운전을 못하게 되는 순간 장보기와 통원 같은 일상부터 유지하기 어려워집니다. 마당에서 사다리를 타거나 장작을 패다가 다쳤을 때도 상황은 달라집니다. 주변에 사람이 없으면 도움을 청할 대상부터 찾기 어렵고 119에 신고해도 구급차는 먼 거리를 달려 좁은 진입로까지 들어와야 합니다. 평소에는 장점이었던 조용함이 사고가 나는 순간 부조를 늦추는 조건으로 바뀌는 겁니다. 도시에서는 병원이 멀면 불편하지만 이곳에서는 병원까지의 거리가 곧 살아남을 수 있는 시간으로 바뀝니다. 아이를 위해 전원 생활을 선택한 가족도 다른 문제를 마주해요. 학교와 학원이 멀어 수업 1시간을 위해 왕복 1시간이 넘는 길을 오갑니다. 아이가 수업을 듣는 동안 부모는 집에 돌아가지도 못한 채 주차장에서 기다립니다. 자연 속에서 자라게 하려고 내려왔지만 가족이 가장 오래 머문 곳은 넓은 마당이 아니라 자동차 안이 돼요. 그러다 아이가 친구들이 많은 곳에서 살고 싶어 라고 말하는 순간 선물이라고 믿었던 마당은 아이를 친구들과 멀어지게 만든 울타리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난방비와 수리비는 적어도 돈을 들여 버틸 수 있어요. 하지만 줄어드는 친구와 멀어지는 학교, 사라지는 병원과 버스는 한 가정의 돈만으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 결국 도시로 돌아가기로 마음먹는 사람이 생깁니다. 하지만 떠나기로 결정했다고 해서 바로 떠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집을 처분할 시장은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계약할 때만 해도 평생 살 집이라 믿었던 A씨도 결국 매물을 내놨습니다. 퇴직금 2억 8천만 원을 쏟아부은 집이었습니다. 처음에는 2억 4천만 원이면 팔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연락이 없자 가격을 2번이나 낮춰 1억 9천만 원까지 내렸습니다. 처음 들인 돈보다 이미 9천만 원을 낮춘 가격이었습니다. 그래도 1년 동안 걸려온 전화는 한 통도 없었어요. A씨가 부동산 소장에게 물었습니다. 가격을 더 내려야 할까요? 소장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대답했습니다. 가격 문제가 아니에요. 이 집을 사겠다는 사람이 있어야 팔리죠. 아파트는 같은 단지에 비슷한 집이 수백 채 있고 최근 거래된 가격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원주택은 생김새도 위치도 땅 모양도 전부 다릅니다. 집주인은 자신이 들인 건축비를 기억하지만 사려는 사람은 낡은 지붕과 먼 병원, 부족한 교통부터 계산합니다. 그 한 사람이 나타나지 않으면 1,000만 원을 내려도 5천만 원을 내려도 결과는 같을 수 있습니다. 매물 사이트의 숫자만 바뀔 뿐 집은 그대로 남아요. 전원주택은 매매가 막히면 다른 출구도 넓지 않습니다. 금융기관은 집주인이 들인 건축비보다 얼마나 쉽게 처분할 수 있는지를 먼저 봅니다. 임차인은 넓은 마당보다 교통과 난방비, 관리 부담을 먼저 계산합니다. 집주인에게는 수억 원을 들인 자산이지만 시장에서는 팔기 어렵고 빌려주기도 어려운 특수한 집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집으로 팔리지 않는다고 다른 용도로 마음대로 돌릴 수도 없습니다.
땅과 건물의 용도에 따라 카페나 공장, 창구로 바꾸는데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대로 비워두면 습기와 누수로 더 빨리 망가지고 사람이 살지 않는 집은 관리가 끊기면서 가치도 더 빠르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팔 수도 없고 빌려주기도 어렵고 비워둘 수도 없는 집이 되는 거예요. 기다린다고 상황이 나아지는 것도 아니에요. 새로 기촌하는 사람들도 남이 어떻게 지었는지 모르는 오래된 집보다 자기 취향대로 새 집을 짓겠다며 빈 땅부터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새 집은 계속 생기는데 기존 전원주택을 넘겨받을 사람은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일수록 이런 현상은 더 심해집니다. 전원주택의 가격은 집을 짓는 데 들어간 돈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집에서 살겠다고 나서는 다음 사람이 있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집주인을 제외한 사람들은 이미 모두 돈을 받았습니다. 땅을 판 사람은 계약하는 날 돈을 받았습니다. 시공사는 집을 완성하는 날 공사비를 받았습니다. 등유와 LPG 업체는 겨울마다 돈을 받았고 수리업체는 집이 고장 날 때마다 출장비를 받았습니다. 전원 생활을 보여준 영상은 조회수와 방구 수익을 만들었고 지자체는 귀촌 인구 1명이 늘었다는 실적을 얻었습니다. 전원주택의 가장 무서운 비용은 난방비도 수리비도 아닙니다. 떠나고 싶어진 날, 그 집을 넘겨받을 다음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A씨의 집은 오늘도 매물 사이트에 남아 있습니다. 퇴직금 2억 8천만 원을 넣고 9천만 원을 포기했지만 집은 여전히 같은 자리에 멈춰 있습니다. 사람은 이미 꿈에서 깨어났는데 그 꿈을 담아 지은 집만 아직도 주인을 놓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전원주택에 살고 계신 분들은 카메라가 꺼진 뒤의 현실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아름다운 마당을 보여주는 영상 100개보다 그곳에서 실제로 살아본 사람의 한마디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런 구조의 이면을 계속 들여다보고 싶다면 구독과 알림으로 함께 해주세요. 퇴직금 2억 8천만 원을 털어지은 전원주택이 9천만 원을 깎아도 팔리지 않는 집이 됐습니다. 매물로 내놓은 지 1년이 지났지만 전화 한 통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해마다 4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여전히 같은 꿈을 품고 농촌으로 향합니다. 유튜브를 켜면 아침 안개가 깔린 마당과 장작불, 텃밭에서 막 따온 상추가 쏟아지고 댓글창에는 저도 언젠가는 저렇게 살고 싶어요 라는 말이 수백 개씩 달립니다. 하지만 막상 그 삶을 시작한 사람들 중 일부는 지금 집을 내놓고도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들어갈 때는 꿈이었던 집에서 왜 나가고 싶어도 나갈 수 없게 된 걸까요? 이들은 무작정 전원 생활에 뛰어든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당시의 가격과 조건만 놓고 보면 오히려 도시를 떠나는 쪽이 훨씬 현실적인 선택처럼 보였습니다. 서울에서는 3억 원을 들고도 내 집은커녕 전셋집을 걱정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방으로 내려가면 그 돈으로 땅을 사고 집을 짓고 마당까지 가질 수 있었습니다. 층간산소음도 없고 매달 관리비도 없으며 마지막에는 내 이름으로 된 땅과 집이 남는다는 계산이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봐도 틀린 선택 같지 않았어요. 뉴스에서는 비촌 성공 사례가 쏟아졌고 유튜브 속 사람들은 아침마다 마당에서 커피를 마시고 텃밭에서 채소를 땄습니다. 먼저 내려간 사람은 보였지만 집을 내놓고도 빠져나오지 못한 사람은 보이지 않았어요. 전원 생활의 입구는 매일 화면에 나왔지만 출구는 어디에도 나오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에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남들보다 먼저 답을 찾았다고 믿었습니다. 입주 첫날에는 그 확신이 맞는 것처럼 보였어요. 마당은 넓었고 밤에는 별이 쏟아졌으며 아침에는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계약서에는 가장 중요한 숫자가 빠져 있었습니다. 이 집을 유지하는데 앞으로 얼마가 들어가는지, 그리고 떠나고 싶어진 날 얼마를 잃게 되는지는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전원 생활의 진짜 가격표는 입주한 뒤 계절이 바뀔 때마다 한 장씩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청구서는 겨울에 도착합니다.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는 지역에서는 등유나 LPG로 집을 데워야 합니다. 탱크를 한 번 채우는데 수십만 원이 들고 집이 크거나 단열이 부족하면 한겨울이 끝나기도 전에 다시 연료를 넣어야 합니다. 연료값이 오르면 난방비도 그대로 뛰지만 추위를 견딜 수 없으니 사용량을 마음대로 줄이기도 어렵습니다. 눈이 오면 제설 장비가 필요하고 수도관이 얼면 직접 녹이거나 수리기사를 불러야 합니다. 정화조가 차면 청소차를 불러야 하고 유선 인터넷이 들어오지 않는 곳에서는 무선 인터넷이나 별도 장비를 써야 해 통신비까지 늘어납니다. 아파트에서는 관리비를 내면 누군가 처리해주던 일이
전원주택에서는 비용도 직접 내고 관리도 직접 해야 하는 일이 듭니다. 층간소음은 사라졌지만 통장 잔액이 조용할 날도 함께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도 겨울만 넘기면 된다고 생각하기 쉬워요. 따뜻한 계절이 오면 난방비도 사라지고 마당에서 여유롭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난방비는 사라집니다. 대신 전혀 다른 청구서가 줄을 서기 시작합니다. 여름이 오면 전원 생활은 한결 편해 보입니다. 텃밭에는 작물이 자라고 밤이면 반딧불이가 날아다니면 집도 있습니다. 하지만 처마 밑에는 말벌이 집을 짓고 창고에는 곰팡이가 번지며 마당에는 멧돼지 발자국이 남기도 합니다. 말벌집을 제거하고 습기를 잡기 위해 제습기를 돌리다 보면 전기요금도 함께 늘어납니다. 잡초는 일주일 전에 벤 자리에서 다시 올라옵니다. 문을 닫으면 습기가 차고 창문을 열면 벌레가 들어옵니다. 장마가 시작되면 배수로를 확인해야 하고 비탈진 땅에서는 토사가 밀려오지 않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마당이 넓어진 만큼 여유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관리해야 할 땅이 늘어나는 겁니다. 전원주택에는 관리가 끝나는 계절이 없어요. 하지만 말벌집은 제거하면 끝나고 잡초는 베면 잠시라도 사라집니다. 더 무서운 문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몇 년 동안 조용히 커지고 있어요. 새로 지은 전원주택도 몇 년이 지나면 수리비가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외벽에 머리카락처럼 가느다란 금이 생기고 다음 장마에 그 틈으로 빗물이 들어오면 방수공사가 필요해집니다. 지붕이 들뜨면 누수로 번지기 전에 손봐야 하고 시간이 더 지나면 배관과 정화조, 데크와 옹벽까지 관리 대상에 들어옵니다. 3억 원을 들여 지은 집이라도 처음 상태를 유지하는데 수년 동안 수천만 원이 더 들어갈 수 있습니다. 더 예쁘게 꾸미는 돈도 아니에요. 무너지지 않게 붙잡아두는 돈입니다. 아파트라면 공용관리비와 장기수선 충당금으로 여러 세대가 나눠 부담할 비용이지만 전원주택에서는 그 부담이 한 채에 그대로 집중됩니다. 문제는 돈만 있다고 바로 고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점이에요. 겨울철 보일러가 멈춰도 가까운 업체가 전화를 받지 않거나 며칠 뒤에야 방문할 수 있다는 답을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리가 멀다는 이유로 출장을 거절당하기도 합니다. 몇몇 지역에서는 수리업체 자체가 많지 않아 한 곳이 거절하면 선택지가 빠르게 사라집니다. 도시에서는 보일러가 고장나면 기사를 기다립니다. 이곳에서는 기사가 올 때까지 겨울을 버텨야 해요. 하지만 더 무서운 건 고장난 것이 보일러가 아니라 사람일 때입니다. 그 순간부터 병원까지의 거리와 주변에 도움을 청할 사람이 있는지가 생존을 좌우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처음에는 장점으로 보였던 마을의 조용함도 전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는 마을이 조용해서 좋았어요. 자동차 소리도 없고 밤이면 개 짖는 소리 말고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나면 이 마을이 조용한 게 아니라 하나씩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루 4번 오던 버스가 2번으로 줄고 슈퍼가 문을 닫으며 병원과 약국은 더 멀어집니다. 사람이 떠나서 시설이 없어지고 시설이 없어지니 남아있던 사람도 더 빨리 떠납니다. 전원주택 한 채의 문제가 아니라 그 집을 둘러싼 생활 기반 전체가 함께 줄어드는 겁니다. 도시에서 자동차는 있으면 편한 물건입니다. 이런 마을에서는 자동차가 멈추는 순간 생활 전체가 멈춰요. 장도 볼 수 없고 약도 받을 수 없으며 고장난 집을 고쳐줄 기사를 부르는 일조차 어려워집니다. 부부 중 한 사람이라도 운전을 못하게 되는 순간 장보기와 통원 같은 일상부터 유지하기 어려워집니다. 마당에서 사다리를 타거나 장작을 패다가 다쳤을 때도 상황은 달라집니다. 주변에 사람이 없으면 도움을 청할 대상부터 찾기 어렵고 119에 신고해도 구급차는 먼 거리를 달려 좁은 진입로까지 들어와야 합니다. 평소에는 장점이었던 조용함이 사고가 나는 순간 부조를 늦추는 조건으로 바뀌는 겁니다. 도시에서는 병원이 멀면 불편하지만 이곳에서는 병원까지의 거리가 곧 살아남을 수 있는 시간으로 바뀝니다. 아이를 위해 전원 생활을 선택한 가족도 다른 문제를 마주해요. 학교와 학원이 멀어 수업 1시간을 위해 왕복 1시간이 넘는 길을 오갑니다. 아이가 수업을 듣는 동안 부모는 집에 돌아가지도 못한 채 주차장에서 기다립니다. 자연 속에서 자라게 하려고 내려왔지만 가족이 가장 오래 머문 곳은 넓은 마당이 아니라 자동차 안이 돼요. 그러다 아이가 친구들이 많은 곳에서 살고 싶어 라고 말하는 순간 선물이라고 믿었던 마당은 아이를 친구들과 멀어지게 만든 울타리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난방비와 수리비는 적어도 돈을 들여 버틸 수 있어요. 하지만 줄어드는 친구와 멀어지는 학교, 사라지는 병원과 버스는 한 가정의 돈만으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 결국 도시로 돌아가기로 마음먹는 사람이 생깁니다. 하지만 떠나기로 결정했다고 해서 바로 떠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집을 처분할 시장은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계약할 때만 해도 평생 살 집이라 믿었던 A씨도 결국 매물을 내놨습니다. 퇴직금 2억 8천만 원을 쏟아부은 집이었습니다. 처음에는 2억 4천만 원이면 팔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연락이 없자 가격을 2번이나 낮춰 1억 9천만 원까지 내렸습니다. 처음 들인 돈보다 이미 9천만 원을 낮춘 가격이었습니다. 그래도 1년 동안 걸려온 전화는 한 통도 없었어요. A씨가 부동산 소장에게 물었습니다. 가격을 더 내려야 할까요? 소장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대답했습니다. 가격 문제가 아니에요. 이 집을 사겠다는 사람이 있어야 팔리죠. 아파트는 같은 단지에 비슷한 집이 수백 채 있고 최근 거래된 가격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원주택은 생김새도 위치도 땅 모양도 전부 다릅니다. 집주인은 자신이 들인 건축비를 기억하지만 사려는 사람은 낡은 지붕과 먼 병원, 부족한 교통부터 계산합니다. 그 한 사람이 나타나지 않으면 1,000만 원을 내려도 5천만 원을 내려도 결과는 같을 수 있습니다. 매물 사이트의 숫자만 바뀔 뿐 집은 그대로 남아요. 전원주택은 매매가 막히면 다른 출구도 넓지 않습니다. 금융기관은 집주인이 들인 건축비보다 얼마나 쉽게 처분할 수 있는지를 먼저 봅니다. 임차인은 넓은 마당보다 교통과 난방비, 관리 부담을 먼저 계산합니다. 집주인에게는 수억 원을 들인 자산이지만 시장에서는 팔기 어렵고 빌려주기도 어려운 특수한 집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집으로 팔리지 않는다고 다른 용도로 마음대로 돌릴 수도 없습니다. 땅과 건물의 용도에 따라 카페나 공장, 창고로 바꾸는데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대로 비워두면 습기와 누수로 더 빨리 망가지고 사람이 살지 않는 집은 관리가 끊기면서 가치도 더 빠르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팔 수도 없고 빌려주기도 어렵고 비워둘 수도 없는 집이 되는 거예요. 기다린다고 상황이 나아지는 것도 아니에요. 새로 기촌하는 사람들도 남이 어떻게 지었는지 모르는 오래된 집보다 자기 취향대로 새 집을 짓겠다며 빈 땅부터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새 집은 계속 생기는데 기존 전원주택을 넘겨받을 사람은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일수록 이런 현상은 더 심해집니다. 전원주택의 가격은 집을 짓는 데 들어간 돈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집에서 살겠다고 나서는 다음 사람이 있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집주인을 제외한 사람들은 이미 모두 돈을 받았습니다. 땅을 판 사람은 계약하는 날 돈을 받았습니다. 시공사는 집을 완성하는 날 공사비를 받았습니다. 등유와 LPG 업체는 겨울마다 돈을 받았고 수리업체는 집이 고장 날 때마다 출장비를 받았습니다. 전원 생활을 보여준 영상은 조회수와 광고 수익을 만들었고 지자체는 귀촌 인구 1명이 늘었다는 실적을 얻었습니다. 전원주택의 가장 무서운 비용은 난방비도 수리비도 아닙니다. 떠나고 싶어진 날, 그 집을 넘겨받을 다음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A씨의 집은 오늘도 매물 사이트에 남아 있습니다. 퇴직금 2억 8천만 원을 넣고 9천만 원을 포기했지만 집은 여전히 같은 자리에 멈춰 있습니다. 사람은 이미 꿈에서 깨어났는데 그 꿈을 담아 지은 집만 아직도 주인을 놓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전원주택에 살고 계신 분들은 카메라가 꺼진 뒤의 현실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아름다운 마당을 보여주는 영상 100개보다 그곳에서 실제로 살아본 사람의 한마디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런 구조의 이면을 계속 들여다보고 싶다면 구독과 알림으로 함께 해주세요. 퇴직금 2억 8천만 원을 털어지은 전원주택이 9천만 원을 깎아도 팔리지 않는 집이 됐습니다. 매물로 내놓은 지 1년이 지났지만 전화 한 통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해마다 4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여전히 같은 꿈을 품고 농촌으로 향합니다. 유튜브를 켜면 아침 안개가 깔린 마당과 장작불, 텃밭에서 막 따온 상추가 쏟아지고 댓글창에는 저도 언젠가는 저렇게 살고 싶어요 라는 말이 수백 개씩 달립니다. 하지만 막상 그 삶을 시작한 사람들 중 일부는 지금 집을 내놓고도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들어갈 때는 꿈이었던 집에서 왜 나가고 싶어도 나갈 수 없게 된 걸까요? 이들은 무작정 전원 생활에 뛰어든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당시의 가격과 조건만 놓고 보면 오히려 도시를 떠나는 쪽이 훨씬 현실적인 선택처럼 보였습니다.
서울에서는 3억 원을 들고도 내 집은커녕 전셋집을 걱정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방으로 내려가면 그 돈으로 땅을 사고 집을 짓고 마당까지 가질 수 있었습니다. 층간산소음도 없고 매달 관리비도 없으며 마지막에는 내 이름으로 된 땅과 집이 남는다는 계산이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봐도 틀린 선택 같지 않았어요. 뉴스에서는 비촌 성공 사례가 쏟아졌고 유튜브 속 사람들은 아침마다 마당에서 커피를 마시고 텃밭에서 채소를 땄습니다. 먼저 내려간 사람은 보였지만 집을 내놓고도 빠져나오지 못한 사람은 보이지 않았어요. 전원생활의 입구는 매일 화면에 나왔지만 출구는 어디에도 나오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에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남들보다 먼저 답을 찾았다고 믿었습니다. 입주 첫날에는 그 확신이 맞는 것처럼 보였어요. 마당은 넓었고 밤에는 별이 쏟아졌으며 아침에는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계약서에는 가장 중요한 숫자가 빠져 있었습니다. 이 집을 유지하는데 앞으로 얼마가 들어가는지, 그리고 떠나고 싶어진 날 얼마를 잃게 되는지는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전원생활의 진짜 가격표는 입주한 뒤 계절이 바뀔 때마다 한 장씩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청구서는 겨울에 도착합니다.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는 지역에서는 등유나 LPG로 집을 데워야 합니다. 탱크를 한 번 채우는데 수십만 원이 들고 집이 크거나 단열이 부족하면 한겨울이 끝나기도 전에 다시 연료를 넣어야 합니다. 연료값이 오르면 난방비도 그대로 뛰지만 추위를 견딜 수 없으니 사용량을 마음대로 줄이기도 어렵습니다. 눈이 오면 제설 장비가 필요하고 수도관이 얼면 직접 녹이거나 수리기사를 불러야 합니다. 정화조가 차면 청소차를 불러야 하고 유선 인터넷이 들어오지 않는 곳에서는 무선 인터넷이나 별도 장비를 써야 해 통신비까지 늘어납니다. 아파트에서는 관리비를 내면 누군가 처리해주던 일이 전원주택에서는 비용도 직접 내고 관리도 직접 해야 하는 일이 됩니다. 층간소음은 사라졌지만 통장 잔액이 조용할 날도 함께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도 겨울만 넘기면 된다고 생각하기 쉬워요. 따뜻한 계절이 오면 난방비도 사라지고 마당에서 여유롭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난방비는 사라집니다. 대신 전혀 다른 청구서가 줄을 서기 시작합니다. 여름이 오면 전원 생활은 한결 편해 보입니다. 텃밭에는 작물이 자라고 밤이면 반딧불이가 날아다니면 집도 있습니다. 하지만 처마 밑에는 말벌이 집을 짓고 창고에는 곰팡이가 번지며 마당에는 멧돼지 발자국이 남기도 합니다. 말벌 집을 제거하고 습기를 잡기 위해 제습기를 돌리다 보면 전기요금도 함께 늘어납니다. 잡초는 일주일 전에 벤 자리에서 다시 올라옵니다. 문을 닫으면 습기가 차고 창문을 열면 벌레가 들어옵니다. 장마가 시작되면 배수로를 확인해야 하고 비탈진 땅에서는 토사가 밀려오지 않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마당이 넓어진 만큼 여유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관리해야 할 땅이 늘어나는 겁니다. 전원주택에는 관리가 끝나는 계절이 없어요. 하지만 말벌집은 제거하면 끝나고 잡초는 베면 잠시라도 사라집니다. 더 무서운 문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몇 년 동안 조용히 커지고 있어요. 새로 지은 전원주택도 몇 년이 지나면 수리비가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외벽에 머리카락처럼 가느다란 금이 생기고 다음 장마에 그 틈으로 빗물이 들어오면 방수공사가 필요해집니다. 지붕이 들뜨면 누수로 번지기 전에 손봐야 하고 시간이 더 지나면 배관과 정화조, 데크와 옹벽까지 관리 대상에 들어옵니다. 3억 원을 들여 지은 집이라도 처음 상태를 유지하는데 수년 동안 수천만 원이 더 들어갈 수 있습니다. 더 예쁘게 꾸미는 돈도 아니에요. 무너지지 않게 붙잡아두는 돈입니다. 아파트라면 공용관리비와 장기수선 충당금으로 여러 세대가 나눠 부담할 비용이지만 전원주택에서는 그 부담이 한 채에 그대로 집중됩니다. 문제는 돈만 있다고 바로 고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점이에요. 겨울철 보일러가 멈춰도 가까운 업체가 전화를 받지 않거나 며칠 뒤에야 방문할 수 있다는 답을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리가 멀다는 이유로 출장을 거절당하기도 합니다. 몇몇 지역에서는 수리업체 자체가 많지 않아 한 곳이 거절하면 선택지가 빠르게 사라집니다. 도시에서는 보일러가 고장나면 기사를 기다립니다. 이곳에서는 기사가 올 때까지 겨울을 버텨야 해요. 하지만 더 무서운 건 고장난 것이 보일러가 아니라 사람일 때입니다. 그 순간부터 병원까지의 거리와 주변에 도움을 청할 사람이 있는지가 생존을 좌우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처음에는 장점으로 보였던 마을의 조용함도 전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는 마을이 조용해서 좋았어요. 자동차 소리도 없고 밤이면 개 짖는 소리 말고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나면 이 마을이 조용한 게 아니라 하나씩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루 4번 오던 버스가 2번으로 줄고 슈퍼가 문을 닫으며 병원과 약국은 더 멀어집니다. 사람이 떠나서 시설이 없어지고 시설이 없어지니 남아있던 사람도 더 빨리 떠납니다. 전원주택 한 채의 문제가 아니라 그 집을 둘러싼 생활 기반 전체가 함께 줄어드는 겁니다. 도시에서 자동차는 있으면 편한 물건입니다. 이런 마을에서는 자동차가 멈추는 순간 생활 전체가 멈춰요. 장도 볼 수 없고 약도 받을 수 없으며 고장난 집을 고쳐줄 기사를 부르는 일조차 어려워집니다. 부부 중 한 사람이라도 운전을 못하게 되는 순간 장보기와 통원 같은 일상부터 유지하기 어려워집니다. 마당에서 사다리를 타거나 장작을 패다가 다쳤을 때도 상황은 달라집니다. 주변에 사람이 없으면 도움을 청할 대상부터 찾기 어렵고 119에 신고해도 구급차는 먼 거리를 달려 좁은 진입로까지 들어와야 합니다. 평소에는 장점이었던 조용함이 사고가 나는 순간 부조를 늦추는 조건으로 바뀌는 겁니다. 도시에서는 병원이 멀면 불편하지만 이곳에서는 병원까지의 거리가 곧 살아남을 수 있는 시간으로 바뀝니다. 아이를 위해 전원 생활을 선택한 가족도 다른 문제를 마주해요. 학교와 학원이 멀어 수업 1시간을 위해 왕복 1시간이 넘는 길을 오갑니다. 아이가 수업을 듣는 동안 부모는 집에 돌아가지도 못한 채 주차장에서 기다립니다. 자연 속에서 자라게 하려고 내려왔지만 가족이 가장 오래 머문 곳은 넓은 마당이 아니라 자동차 안이 돼요. 그러다 아이가 친구들이 많은 곳에서 살고 싶어 라고 말하는 순간 선물이라고 믿었던 마당은 아이를 친구들과 멀어지게 만든 울타리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난방비와 수리비는 적어도 돈을 들여 버틸 수 있어요. 하지만 줄어드는 친구와 멀어지는 학교, 사라지는 병원과 버스는 한 가정의 돈만으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 결국 도시로 돌아가기로 마음먹는 사람이 생깁니다. 하지만 떠나기로 결정했다고 해서 바로 떠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집을 처분할 시장은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계약할 때만 해도 평생 살 집이라 믿었던 A씨도 결국 매물을 내놨습니다. 퇴직금 2억 8천만 원을 쏟아부은 집이었습니다. 처음에는 2억 4천만 원이면 팔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연락이 없자 가격을 2번이나 낮춰 1억 9천만 원까지 내렸습니다. 처음 들인 돈보다 이미 9천만 원을 낮춘 가격이었습니다. 그래도 1년 동안 걸려온 전화는 한 통도 없었어요. A씨가 부동산 소장에게 물었습니다. 가격을 더 내려야 할까요? 소장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대답했습니다. 가격 문제가 아니에요. 이 집을 사겠다는 사람이 있어야 팔리죠. 아파트는 같은 단지에 비슷한 집이 수백 채 있고 최근 거래된 가격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원주택은 생김새도 위치도 땅 모양도 전부 다릅니다. 집주인은 자신이 들인 건축비를 기억하지만 사려는 사람은 낡은 지붕과 먼 병원, 부족한 교통부터 계산합니다. 그 한 사람이 나타나지 않으면 1,000만 원을 내려도 5천만 원을 내려도 결과는 같을 수 있습니다. 매물 사이트의 숫자만 바뀔 뿐 집은 그대로 남아요. 전원주택은 매매가 막히면 다른 출구도 넓지 않습니다. 금융기관은 집주인이 들인 건축비보다 얼마나 쉽게 처분할 수 있는지를 먼저 봅니다. 임차인은 넓은 마당보다 교통과 난방비, 관리 부담을 먼저 계산합니다. 집주인에게는 수억 원을 들인 자산이지만 시장에서는 팔기 어렵고 빌려주기도 어려운 특수한 집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집으로 팔리지 않는다고 다른 용도로 마음대로 돌릴 수도 없습니다. 땅과 건물의 용도에 따라 카페나 공장, 창구로 바꾸는데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대로 비워두면 습기와 누수로 더 빨리 망가지고 사람이 살지 않는 집은 관리가 끊기면서 가치도 더 빠르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팔 수도 없고 빌려주기도 어렵고 비워둘 수도 없는 집이 되는 거예요. 기다린다고 상황이 나아지는 것도 아니에요. 새로 기촌하는 사람들도 남이 어떻게 지었는지 모르는 오래된 집보다 자기 취향대로 새 집을 짓겠다며 빈 땅부터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새 집은 계속 생기는데 기존 전원주택을 넘겨받을 사람은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일수록 이런 현상은 더 심해집니다. 전원주택의 가격은 집을 짓는 데 들어간 돈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집에서 살겠다고 나서는 다음 사람이 있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집주인을 제외한 사람들은 이미 모두 돈을 받았습니다. 땅을 판 사람은 계약하는 날 돈을 받았습니다. 시공사는 집을 완성하는 날 공사비를 받았습니다. 등유와 LPG 업체는 겨울마다 돈을 받았고 수리업체는 집이 고장 날 때마다 출장비를 받았습니다. 전원 생활을 보여준 영상은 조회수와 광고 수익을 만들었고 지자체는 귀촌 인구 1명이 늘었다는 실적을 얻었습니다. 전원주택의 가장 무서운 비용은 난방비도 수리비도 아닙니다. 떠나고 싶어진 날, 그 집을 넘겨받을 다음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A씨의 집은 오늘도 매물 사이트에 남아 있습니다. 퇴직금 2억 8천만 원을 넣고 9천만 원을 포기했지만 집은 여전히 같은 자리에 멈춰 있습니다. 사람은 이미 꿈에서 깨어났는데 그 꿈을 담아 지은 집만 아직도 주인을 놓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전원주택에 살고 계신 분들은 카메라가 꺼진 뒤의 현실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아름다운 마당을 보여주는 영상 100개보다 그곳에서 실제로 살아본 사람의 한마디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런 구조의 이면을 계속 들여다보고 싶다면 구독과 알림으로 함께 해주세요. 퇴직금 2억 8천만 원을 털어지은 전원주택이 9천만 원을 깎아도 팔리지 않는 집이 됐습니다. 매물로 내놓은 지 1년이 지났지만 전화 한 통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해마다 4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여전히 같은 꿈을 품고 농촌으로 향합니다. 유튜브를 켜면 아침 안개가 깔린 마당과 장작불, 텃밭에서 막 따온 상추가 쏟아지고 댓글창에는 저도 언젠가는 저렇게 살고 싶어요 라는 말이 수백 개씩 달립니다. 하지만 막상 그 삶을 시작한 사람들 중 일부는 지금 집을 내놓고도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들어갈 때는 꿈이었던 집에서 왜 나가고 싶어도 나갈 수 없게 된 걸까요? 이들은 무작정 전원 생활에 뛰어든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당시의 가격과 조건만 놓고 보면 오히려 도시를 떠나는 쪽이 훨씬 현실적인 선택처럼 보였습니다. 서울에서는 3억 원을 들고도 내 집은커녕 전셋집을 걱정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방으로 내려가면 그 돈으로 땅을 사고 집을 짓고 마당까지 가질 수 있었습니다. 층간산소음도 없고 매달 관리비도 없으며 마지막에는 내 이름으로 된 땅과 집이 남는다는 계산이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봐도 틀린 선택 같지 않았어요. 뉴스에서는 비촌 성공 사례가 쏟아졌고 유튜브 속 사람들은 아침마다 마당에서 커피를 마시고 텃밭에서 채소를 땄습니다. 먼저 내려간 사람은 보였지만 집을 내놓고도 빠져나오지 못한 사람은 보이지 않았어요. 전원 생활의 입구는 매일 화면에 나왔지만 출구는 어디에도 나오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에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남들보다 먼저 답을 찾았다고 믿었습니다. 입주 첫날에는 그 확신이 맞는 것처럼 보였어요. 마당은 넓었고 밤에는 별이 쏟아졌으며 아침에는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계약서에는 가장 중요한 숫자가 빠져 있었습니다. 이 집을 유지하는데 앞으로 얼마가 들어가는지, 그리고 떠나고 싶어진 날 얼마를 잃게 되는지는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전원 생활의 진짜 가격표는 입주한 뒤 계절이 바뀔 때마다 한 장씩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청구서는 겨울에 도착합니다.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는 지역에서는 등유나 LPG로 집을 데워야 합니다. 탱크를 한 번 채우는데 수십만 원이 들고 집이 크거나 단열이 부족하면 한겨울이 끝나기도 전에 다시 연료를 넣어야 합니다. 연료값이 오르면 난방비도 그대로 뛰지만 추위를 견딜 수 없으니 사용량을 마음대로 줄이기도 어렵습니다. 눈이 오면 제설 장비가 필요하고 수도관이 얼면 직접 녹이거나 수리기사를 불러야 합니다. 정화조가 차면 청소차를 불러야 하고 유선 인터넷이 들어오지 않는 곳에서는 무선 인터넷이나 별도 장비를 써야 해 통신비까지 늘어납니다. 아파트에서는 관리비를 내면 누군가 처리해주던 일이 전원주택에서는 비용도 직접 내고 관리도 직접 해야 하는 일이 됩니다. 층간소음은 사라졌지만 통장 잔액이 조용할 날도 함께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도 겨울만 넘기면 된다고 생각하기 쉬워요. 따뜻한 계절이 오면 난방비도 사라지고 마당에서 여유롭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난방비는 사라집니다. 대신 전혀 다른 청구서가 줄을 서기 시작합니다. 여름이 오면 전원 생활은 한결 편해 보입니다. 텃밭에는 작물이 자라고 밤이면 반딧불이가 날아다니면 집도 있습니다. 하지만 처마 밑에는 말벌이 집을 짓고 창고에는 곰팡이가 번지며 마당에는 멧돼지 발자국이 남기도 합니다. 말벌집을 제거하고 습기를 잡기 위해 제습기를 돌리다 보면 전기요금도 함께 늘어납니다. 잡초는 일주일 전에 벤 자리에서 다시 올라옵니다.
문을 닫으면 습기가 차고 창문을 열면 벌레가 들어옵니다. 장마가 시작되면 배수로를 확인해야 하고 비탈진 땅에서는 토사가 밀려오지 않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마당이 넓어진 만큼 여유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관리해야 할 땅이 늘어나는 겁니다. 전원주택에는 관리가 끝나는 계절이 없어요. 하지만 말벌집은 제거하면 끝나고 잡초는 베면 잠시라도 사라집니다. 더 무서운 문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몇 년 동안 조용히 커지고 있어요. 새로 지은 전원주택도 몇 년이 지나면 수리비가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외벽에 머리카락처럼 가느다란 금이 생기고 다음 장마에 그 틈으로 빗물이 들어오면 방수공사가 필요해집니다. 지붕이 들뜨면 누수로 번지기 전에 손봐야 하고 시간이 더 지나면 배관과 정화조, 데크와 옹벽까지 관리 대상에 들어옵니다. 3억 원을 들여 지은 집이라도 처음 상태를 유지하는데 수년 동안 수천만 원이 더 들어갈 수 있습니다. 더 예쁘게 꾸미는 돈도 아니에요. 무너지지 않게 붙잡아두는 돈입니다. 아파트라면 공용관리비와 장기수선 충당금으로 여러 세대가 나눠 부담할 비용이지만 전원주택에서는 그 부담이 한 채에 그대로 집중됩니다. 문제는 돈만 있다고 바로 고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점이에요. 겨울철 보일러가 멈춰도 가까운 업체가 전화를 받지 않거나 며칠 뒤에야 방문할 수 있다는 답을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리가 멀다는 이유로 출장을 거절당하기도 합니다. 읍면 지역에서는 수리업체 자체가 많지 않아 한 곳이 거절하면 선택지가 빠르게 사라집니다. 도시에서는 보일러가 고장나면 기사를 기다립니다. 이곳에서는 기사가 올 때까지 겨울을 버텨야 해요. 하지만 더 무서운 건 고장난 것이 보일러가 아니라 사람일 때입니다. 그 순간부터 병원까지의 거리와 주변에 도움을 청할 사람이 있는지가 생존을 좌우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처음에는 장점으로 보였던 마을의 조용함도 전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는 마을이 조용해서 좋았어요. 자동차 소리도 없고 밤이면 개 짖는 소리 말고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나면 이 마을이 조용한 게 아니라 하나씩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루 4번 오던 버스가 2번으로 줄고 슈퍼가 문을 닫으며 병원과 약국은 더 멀어집니다. 사람이 떠나서 시설이 없어지고 시설이 없어지니 남아있던 사람도 더 빨리 떠납니다. 전원주택 한 채의 문제가 아니라 그 집을 둘러싼 생활 기반 전체가 함께 줄어드는 겁니다. 도시에서 자동차는 있으면 편한 물건입니다. 이런 마을에서는 자동차가 멈추는 순간 생활 전체가 멈춰요. 장도 볼 수 없고 약도 받을 수 없으며 고장난 집을 고쳐줄 기사를 부르는 일조차 어려워집니다. 부부 중 한 사람이라도 운전을 못하게 되는 순간 장보기와 통원 같은 일상부터 유지하기 어려워집니다. 마당에서 사다리를 타거나 장작을 패다가 다쳤을 때도 상황은 달라집니다. 주변에 사람이 없으면 도움을 청할 대상부터 찾기 어렵고 119에 신고해도 구급차는 먼 거리를 달려 좁은 진입로까지 들어와야 합니다. 평소에는 장점이었던 조용함이 사고가 나는 순간 부조를 늦추는 조건으로 바뀌는 겁니다. 도시에서는 병원이 멀면 불편하지만 이곳에서는 병원까지의 거리가 곧 살아남을 수 있는 시간으로 바뀝니다. 아이를 위해 전원 생활을 선택한 가족도 다른 문제를 마주해요. 학교와 학원이 멀어 수업 1시간을 위해 왕복 1시간이 넘는 길을 오갑니다. 아이가 수업을 듣는 동안 부모는 집에 돌아가지도 못한 채 주차장에서 기다립니다. 자연 속에서 자라게 하려고 내려왔지만 가족이 가장 오래 머문 곳은 넓은 마당이 아니라 자동차 안이 돼요. 그러다 아이가 친구들이 많은 곳에서 살고 싶어 라고 말하는 순간 선물이라고 믿었던 마당은 아이를 친구들과 멀어지게 만든 울타리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난방비와 수리비는 적어도 돈을 들여 버틸 수 있어요. 하지만 줄어드는 친구와 멀어지는 학교, 사라지는 병원과 버스는 한 가정의 돈만으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 결국 도시로 돌아가기로 마음먹는 사람이 생깁니다. 하지만 떠나기로 결정했다고 해서 바로 떠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집을 처분할 시장은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계약할 때만 해도 평생 살 집이라 믿었던 A씨도 결국 매물을 내놨습니다. 퇴직금 2억 8천만 원을 쏟아부은 집이었습니다. 처음에는 2억 4천만 원이면 팔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연락이 없자 가격을 2번이나 낮춰 1억 9천만 원까지 내렸습니다. 처음 들인 돈보다 이미 9천만 원을 낮춘 가격이었습니다. 그래도 1년 동안 걸려온 전화는 한 통도 없었어요. A씨가 부동산 소장에게 물었습니다.
가격을 더 내려야 할까요? 소장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대답했습니다. 가격 문제가 아니에요. 이 집을 사겠다는 사람이 있어야 팔리죠. 아파트는 같은 단지에 비슷한 집이 수백 채 있고 최근 거래된 가격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원주택은 생김새도, 위치도, 땅 모양도 전부 다릅니다. 집주인은 자신이 들인 건축비를 기억하지만 사려는 사람은 낡은 지붕과 먼 병원, 부족한 교통부터 계산합니다. 그 한 사람이 나타나지 않으면 1,000만 원을 내려도 5천만 원을 내려도 결과는 같을 수 있습니다. 매물 사이트의 숫자만 바뀔 뿐 집은 그대로 남아요. 전원주택은 매매가 막히면 다른 출구도 넓지 않습니다. 금융기관은 집주인이 들인 건축비보다 얼마나 쉽게 처분할 수 있는지를 먼저 봅니다. 임차인은 넓은 마당보다 교통과 난방비, 관리 부담을 먼저 계산합니다. 집주인에게는 수억 원을 들인 자산이지만 시장에서는 팔기 어렵고 빌려주기도 어려운 특수한 집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집으로 팔리지 않는다고 다른 용도로 마음대로 돌릴 수도 없습니다. 땅과 건물의 용도에 따라 카페나 공장, 창구로 바꾸는데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대로 비워두면 습기와 누수로 더 빨리 망가지고 사람이 살지 않는 집은 관리가 끊기면서 가치도 더 빠르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팔 수도 없고 빌려주기도 어렵고 비워둘 수도 없는 집이 되는 거예요. 기다린다고 상황이 나아지는 것도 아니에요. 새로 기촌하는 사람들도 남이 어떻게 지었는지 모르는 오래된 집보다 자기 취향대로 새 집을 짓겠다며 빈 땅부터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새 집은 계속 생기는데 기존 전원주택을 넘겨받을 사람은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일수록 이런 현상은 더 심해집니다. 전원주택의 가격은 집을 짓는 데 들어간 돈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집에서 살겠다고 나서는 다음 사람이 있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집주인을 제외한 사람들은 이미 모두 돈을 받았습니다. 땅을 판 사람은 계약하는 날 돈을 받았습니다. 시공사는 집을 완성하는 날 공사비를 받았습니다. 등유와 LPG 업체는 겨울마다 돈을 받았고 수리업체는 집이 고장 날 때마다 출장비를 받았습니다. 전원 생활을 보여준 영상은 조회수와 광고 수익을 만들었고 지자체는 귀촌 인구 1명이 늘었다는 실적을 얻었습니다. 전원주택의 가장 무서운 비용은 난방비도 수리비도 아닙니다. 떠나고 싶어진 날, 그 집을 넘겨받을 다음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A씨의 집은 오늘도 매물 사이트에 남아 있습니다. 퇴직금 2억 8천만 원을 넣고 9천만 원을 포기했지만 집은 여전히 같은 자리에 멈춰 있습니다. 사람은 이미 꿈에서 깨어났는데 그 꿈을 담아 지은 집만 아직도 주인을 놓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전원주택에 살고 계신 분들은 카메라가 꺼진 뒤의 현실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아름다운 마당을 보여주는 영상 100개보다 그곳에서 실제로 살아본 사람의 한마디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런 구조의 이면을 계속 들여다보고 싶다면 구독과 알림으로 함께 해주세요. 퇴직금 2억 8천만 원을 털어지은 전원주택이 9천만 원을 깎아도 팔리지 않는 집이 됐습니다. 매물로 내놓은 지 1년이 지났지만 전화 한 통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해마다 4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여전히 같은 꿈을 품고 농촌으로 향합니다. 유튜브를 켜면 아침 안개가 깔린 마당과 장작불, 텃밭에서 막 따온 상추가 쏟아지고 댓글창에는 저도 언젠가는 저렇게 살고 싶어요 라는 말이 수백 개씩 달립니다. 하지만 막상 그 삶을 시작한 사람들 중 일부는 지금 집을 내놓고도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들어갈 때는 꿈이었던 집에서 왜 나가고 싶어도 나갈 수 없게 된 걸까요? 이들은 무작정 전원 생활에 뛰어든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당시의 가격과 조건만 놓고 보면 오히려 도시를 떠나는 쪽이 훨씬 현실적인 선택처럼 보였습니다. 서울에서는 3억 원을 들고도 내 집은커녕 전셋집을 걱정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방으로 내려가면 그 돈으로 땅을 사고 집을 짓고 마당까지 가질 수 있었습니다. 층간산소음도 없고 매달 관리비도 없으며 마지막에는 내 이름으로 된 땅과 집이 남는다는 계산이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봐도 틀린 선택 같지 않았어요. 뉴스에서는 비촌 성공 사례가 쏟아졌고 유튜브 속 사람들은 아침마다 마당에서 커피를 마시고 텃밭에서 채소를 땄습니다. 먼저 내려간 사람은 보였지만 집을 내놓고도 빠져나오지 못한 사람은 보이지 않았어요. 전원 생활의 입구는 매일 화면에 나왔지만 출구는 어디에도 나오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에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남들보다 먼저 답을 찾았다고 믿었습니다.
입주 첫날에는 그 확신이 맞는 것처럼 보였어요. 마당은 넓었고 밤에는 별이 쏟아졌으며 아침에는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계약서에는 가장 중요한 숫자가 빠져 있었습니다. 이 집을 유지하는데 앞으로 얼마가 들어가는지, 그리고 떠나고 싶어진 날 얼마를 잃게 되는지는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전원생활의 진짜 가격표는 입주한 뒤 계절이 바뀔 때마다 한 장씩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청구서는 겨울에 도착합니다.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는 지역에서는 등유나 LPG로 집을 데워야 합니다. 탱크를 한 번 채우는데 수십만 원이 들고 집이 크거나 단열이 부족하면 한겨울이 끝나기도 전에 다시 연료를 넣어야 합니다. 연료값이 오르면 난방비도 그대로 뛰지만 추위를 견딜 수 없으니 사용량을 마음대로 줄이기도 어렵습니다. 눈이 오면 제설 장비가 필요하고 수도관이 얼면 직접 녹이거나 수리기사를 불러야 합니다. 정화조가 차면 청소차를 불러야 하고 유선 인터넷이 들어오지 않는 곳에서는 무선 인터넷이나 별도 장비를 써야 해 통신비까지 늘어납니다. 아파트에서는 관리비를 내면 누군가 처리해주던 일이 전원주택에서는 비용도 직접 내고 관리도 직접 해야 하는 일이 됩니다. 층간소음은 사라졌지만 통장 잔액이 조용할 날도 함께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도 겨울만 넘기면 된다고 생각하기 쉬워요. 따뜻한 계절이 오면 난방비도 사라지고 마당에서 여유롭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난방비는 사라집니다. 대신 전혀 다른 청구서가 줄을 서기 시작합니다. 여름이 오면 전원 생활은 한결 편해 보입니다. 텃밭에는 작물이 자라고 밤이면 반딧불이가 날아다니면 집도 있습니다. 하지만 처마 밑에는 말벌이 집을 짓고 창고에는 곰팡이가 번지며 마당에는 멧돼지 발자국이 남기도 합니다. 말벌집을 제거하고 습기를 잡기 위해 제습기를 돌리다 보면 전기요금도 함께 늘어납니다. 잡초는 일주일 전에 벤 자리에서 다시 올라옵니다. 문을 닫으면 습기가 차고 창문을 열면 벌레가 들어옵니다. 장마가 시작되면 배수로를 확인해야 하고 비탈진 땅에서는 토사가 밀려오지 않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마당이 넓어진 만큼 여유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관리해야 할 땅이 늘어나는 겁니다. 전원주택에는 관리가 끝나는 계절이 없어요. 하지만 말벌집은 제거하면 끝나고 잡초는 베면 잠시라도 사라집니다. 더 무서운 문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몇 년 동안 조용히 커지고 있어요. 새로 지은 전원주택도 몇 년이 지나면 수리비가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외벽에 머리카락처럼 가느다란 금이 생기고 다음 장마에 그 틈으로 빗물이 들어오면 방수공사가 필요해집니다. 지붕이 들뜨면 누수로 번지기 전에 손봐야 하고 시간이 더 지나면 배관과 정화조, 데크와 옹벽까지 관리 대상에 들어옵니다. 3억 원을 들여 지은 집이라도 처음 상태를 유지하는데 수년 동안 수천만 원이 더 들어갈 수 있습니다. 더 예쁘게 꾸미는 돈도 아니에요. 무너지지 않게 붙잡아두는 돈입니다. 아파트라면 공용관리비와 장기수선 충당금으로 여러 세대가 나눠 부담할 비용이지만 전원주택에서는 그 부담이 한 채에 그대로 집중됩니다. 문제는 돈만 있다고 바로 고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점이에요. 겨울철 보일러가 멈춰도 가까운 업체가 전화를 받지 않거나 며칠 뒤에야 방문할 수 있다는 답을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리가 멀다는 이유로 출장을 거절당하기도 합니다. 몇몇 지역에서는 수리업체 자체가 많지 않아 한 곳이 거절하면 선택지가 빠르게 사라집니다. 도시에서는 보일러가 고장나면 기사를 기다립니다. 이곳에서는 기사가 올 때까지 겨울을 버텨야 해요. 하지만 더 무서운 건 고장난 것이 보일러가 아니라 사람일 때입니다. 그 순간부터 병원까지의 거리와 주변에 도움을 청할 사람이 있는지가 생존을 좌우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처음에는 장점으로 보였던 마을의 조용함도 전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는 마을이 조용해서 좋았어요. 자동차 소리도 없고 밤이면 개 짖는 소리 말고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나면 이 마을이 조용한 게 아니라 하나씩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루 4번 오던 버스가 2번으로 줄고 슈퍼가 문을 닫으며 병원과 약국은 더 멀어집니다. 사람이 떠나서 시설이 없어지고 시설이 없어지니 남아있던 사람도 더 빨리 떠납니다. 전원주택 한 채의 문제가 아니라 그 집을 둘러싼 생활 기반 전체가 함께 줄어드는 겁니다. 도시에서 자동차는 있으면 편한 물건입니다. 이런 마을에서는 자동차가 멈추는 순간 생활 전체가 멈춰요. 장도 볼 수 없고 약도 받을 수 없으며 고장난 집을 고쳐줄 기사를 부르는 일조차 어려워집니다.
부부 중 한 사람이라도 운전을 못하게 되는 순간 장보기와 통원 같은 일상부터 유지하기 어려워집니다. 마당에서 사다리를 타거나 장작을 패다가 다쳤을 때도 상황은 달라집니다. 주변에 사람이 없으면 도움을 청할 대상부터 찾기 어렵고 119에 신고해도 구급차는 먼 거리를 달려 좁은 진입로까지 들어와야 합니다. 평소에는 장점이었던 조용함이 사고가 나는 순간 구조를 늦추는 조건으로 바뀌는 겁니다. 도시에서는 병원이 멀면 불편하지만 이곳에서는 병원까지의 거리가 곧 살아남을 수 있는 시간으로 바뀝니다. 아이를 위해 전원 생활을 선택한 가족도 다른 문제를 마주해요. 학교와 학원이 멀어 수업 1시간을 위해 왕복 1시간이 넘는 길을 오갑니다. 아이가 수업을 듣는 동안 부모는 집에 돌아가지도 못한 채 주차장에서 기다립니다. 자연 속에서 자라게 하려고 내려왔지만 가족이 가장 오래 머문 곳은 넓은 마당이 아니라 자동차 안이 돼요. 그러다 아이가 친구들이 많은 곳에서 살고 싶어 라고 말하는 순간 선물이라고 믿었던 마당은 아이를 친구들과 멀어지게 만든 울타리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난방비와 수리비는 적어도 돈을 들여 버틸 수 있어요. 하지만 줄어드는 친구와 멀어지는 학교, 사라지는 병원과 버스는 한 가정의 돈만으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 결국 도시로 돌아가기로 마음먹는 사람이 생깁니다. 하지만 떠나기로 결정했다고 해서 바로 떠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집을 처분할 시장은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계약할 때만 해도 평생 살 집이라 믿었던 A씨도 결국 매물을 내놨습니다. 퇴직금 2억 8천만 원을 쏟아부은 집이었습니다. 처음에는 2억 4천만 원이면 팔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연락이 없자 가격을 2번이나 낮춰 1억 9천만 원까지 내렸습니다. 처음 들인 돈보다 이미 9천만 원을 낮춘 가격이었습니다. 그래도 1년 동안 걸려온 전화는 한 통도 없었어요. A씨가 부동산 소장에게 물었습니다. 가격을 더 내려야 할까요? 소장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대답했습니다. 가격 문제가 아니에요. 이 집을 사겠다는 사람이 있어야 팔리죠. 아파트는 같은 단지에 비슷한 집이 수백 채 있고 최근 거래된 가격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원주택은 생김새도 위치도 땅 모양도 전부 다릅니다. 집주인은 자신이 들인 건축비를 기억하지만 사려는 사람은 낡은 지붕과 먼 병원, 부족한 교통부터 계산합니다. 그 한 사람이 나타나지 않으면 1,000만 원을 내려도 5천만 원을 내려도 결과는 같을 수 있습니다. 매물 사이트의 숫자만 바뀔 뿐 집은 그대로 남아요. 전원주택은 매매가 막히면 다른 출구도 넓지 않습니다. 금융기관은 집주인이 들인 건축비보다 얼마나 쉽게 처분할 수 있는지를 먼저 봅니다. 임차인은 넓은 마당보다 교통과 난방비, 관리 부담을 먼저 계산합니다. 집주인에게는 수억 원을 들인 자산이지만 시장에서는 팔기 어렵고 빌려주기도 어려운 특수한 집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집으로 팔리지 않는다고 다른 용도로 마음대로 돌릴 수도 없습니다. 땅과 건물의 용도에 따라 카페나 공장, 창구로 바꾸는데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대로 비워두면 습기와 누수로 더 빨리 망가지고 사람이 살지 않는 집은 관리가 끊기면서 가치도 더 빠르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팔 수도 없고 빌려주기도 어렵고 비워둘 수도 없는 집이 되는 거예요. 기다린다고 상황이 나아지는 것도 아니에요. 새로 기촌하는 사람들도 남이 어떻게 지었는지 모르는 오래된 집보다 자기 취향대로 새 집을 짓겠다며 빈 땅부터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새 집은 계속 생기는데 기존 전원주택을 넘겨받을 사람은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일수록 이런 현상은 더 심해집니다. 전원주택의 가격은 집을 짓는 데 들어간 돈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집에서 살겠다고 나서는 다음 사람이 있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집주인을 제외한 사람들은 이미 모두 돈을 받았습니다. 땅을 판 사람은 계약하는 날 돈을 받았습니다. 시공사는 집을 완성하는 날 공사비를 받았습니다. 등유와 LPG 업체는 겨울마다 돈을 받았고 수리업체는 집이 고장 날 때마다 출장비를 받았습니다. 전원 생활을 보여준 영상은 조회수와 광고 수익을 만들었고 지자체는 귀촌 인구 1명이 늘었다는 실적을 얻었습니다. 전원주택의 가장 무서운 비용은 난방비도 수리비도 아닙니다. 떠나고 싶어진 날 그 집을 넘겨받을 다음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A씨의 집은 오늘도 매물 사이트에 남아 있습니다. 퇴직금 2억 8천만 원을 넣고 9천만 원을 포기했지만 집은 여전히 같은 자리에 멈춰 있습니다. 사람은 이미 꿈에서 깨어났는데 그 꿈을 담아 지은 집만 아직도 주인을 놓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전원주택에 살고 계신 분들은 카메라가 꺼진 뒤의 현실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아름다운 마당을 보여주는 영상 100개보다 그곳에서 실제로 살아본 사람의 한마디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런 구조의 이면을 계속 들여다보고 싶다면 구독과 알림으로 함께 해주세요. 퇴직금 2억 8천만 원을 털어지은 전원주택이 9천만 원을 깎아도 팔리지 않는 집이 됐습니다. 매물로 내놓은 지 1년이 지났지만 전화 한 통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해마다 4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여전히 같은 꿈을 품고 농촌으로 향합니다. 유튜브를 켜면 아침 안개가 깔린 마당과 장작불, 텃밭에서 막 따온 상추가 쏟아지고 댓글창에는 저도 언젠가는 저렇게 살고 싶어요 라는 말이 수백 개씩 달립니다. 하지만 막상 그 삶을 시작한 사람들 중 일부는 지금 집을 내놓고도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들어갈 때는 꿈이었던 집에서 왜 나가고 싶어도 나갈 수 없게 된 걸까요? 이들은 무작정 전원 생활에 뛰어든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당시의 가격과 조건만 놓고 보면 오히려 도시를 떠나는 쪽이 훨씬 현실적인 선택처럼 보였습니다. 서울에서는 3억 원을 들고도 내 집은커녕 전셋집을 걱정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방으로 내려가면 그 돈으로 땅을 사고 집을 짓고 마당까지 가질 수 있었습니다. 층간산소음도 없고 매달 관리비도 없으며 마지막에는 내 이름으로 된 땅과 집이 남는다는 계산이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봐도 틀린 선택 같지 않았어요. 뉴스에서는 비촌 성공 사례가 쏟아졌고 유튜브 속 사람들은 아침마다 마당에서 커피를 마시고 텃밭에서 채소를 땄습니다. 먼저 내려간 사람은 보였지만 집을 내놓고도 빠져나오지 못한 사람은 보이지 않았어요. 전원 생활의 입구는 매일 화면에 나왔지만 출구는 어디에도 나오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에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남들보다 먼저 답을 찾았다고 믿었습니다. 입주 첫날에는 그 확신이 맞는 것처럼 보였어요. 마당은 넓었고 밤에는 별이 쏟아졌으며 아침에는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계약서에는 가장 중요한 숫자가 빠져 있었습니다. 이 집을 유지하는데 앞으로 얼마가 들어가는지, 그리고 떠나고 싶어진 날 얼마를 잃게 되는지는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전원 생활의 진짜 가격표는 입주한 뒤 계절이 바뀔 때마다 한 장씩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청구서는 겨울에 도착합니다.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는 지역에서는 등유나 LPG로 집을 데워야 합니다. 탱크를 한 번 채우는데 수십만 원이 들고 집이 크거나 단열이 부족하면 한겨울이 끝나기도 전에 다시 연료를 넣어야 합니다. 연료값이 오르면 난방비도 그대로 뛰지만 추위를 견딜 수 없으니 사용량을 마음대로 줄이기도 어렵습니다. 눈이 오면 제설 장비가 필요하고 수도관이 얼면 직접 녹이거나 수리기사를 불러야 합니다. 정화조가 차면 청소차를 불러야 하고 유선 인터넷이 들어오지 않는 곳에서는 무선 인터넷이나 별도 장비를 써야 해 통신비까지 늘어납니다. 아파트에서는 관리비를 내면 누군가 처리해주던 일이 전원주택에서는 비용도 직접 내고 관리도 직접 해야 하는 일이 됩니다. 층간소음은 사라졌지만 통장 잔액이 조용할 날도 함께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도 겨울만 넘기면 된다고 생각하기 쉬워요. 따뜻한 계절이 오면 난방비도 사라지고 마당에서 여유롭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난방비는 사라집니다. 대신 전혀 다른 청구서가 줄을 서기 시작합니다. 여름이 오면 전원 생활은 한결 편해 보입니다. 텃밭에는 작물이 자라고 밤이면 반딧불이가 날아다니면 집도 있습니다. 하지만 처마 밑에는 말벌이 집을 짓고 창고에는 곰팡이가 번지며 마당에는 멧돼지 발자국이 남기도 합니다. 말벌 집을 제거하고 습기를 잡기 위해 제습기를 돌리다 보면 전기요금도 함께 늘어납니다. 잡초는 일주일 전에 벤 자리에서 다시 올라옵니다. 문을 닫으면 습기가 차고 창문을 열면 벌레가 들어옵니다. 장마가 시작되면 배수로를 확인해야 하고 비탈진 땅에서는 토사가 밀려오지 않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마당이 넓어진 만큼 여유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관리해야 할 땅이 늘어나는 겁니다. 전원주택에는 관리가 끝나는 계절이 없어요. 하지만 말벌집은 제거하면 끝나고 잡초는 베면 잠시라도 사라집니다. 더 무서운 문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몇 년 동안 조용히 커지고 있어요. 새로 지은 전원주택도 몇 년이 지나면 수리비가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외벽에 머리카락처럼 가느다란 금이 생기고 다음 장마에 그 틈으로 빗물이 들어오면 방수공사가 필요해집니다. 지붕이 들뜨면 누수로 번지기 전에 손봐야 하고 시간이 더 지나면 배관과 정화조, 데크와 옹벽까지 관리 대상에 들어옵니다. 3억 원을 들여 지은 집이라도
처음 상태를 유지하는데 수년 동안 수천만 원이 더 들어갈 수 있습니다. 더 예쁘게 꾸미는 돈도 아니에요. 무너지지 않게 붙잡아두는 돈입니다. 아파트라면 공용관리비와 장기수선 충당금으로 여러 세대가 나눠 부담할 비용이지만 전원주택에서는 그 부담이 한 채에 그대로 집중됩니다. 문제는 돈만 있다고 바로 고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점이에요. 겨울철 보일러가 멈춰도 가까운 업체가 전화를 받지 않거나 며칠 뒤에야 방문할 수 있다는 답을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리가 멀다는 이유로 출장을 거절당하기도 합니다. 몇몇 지역에서는 수리업체 자체가 많지 않아 한 곳이 거절하면 선택지가 빠르게 사라집니다. 도시에서는 보일러가 고장나면 기사를 기다립니다. 이곳에서는 기사가 올 때까지 겨울을 버텨야 해요. 하지만 더 무서운 건 고장난 것이 보일러가 아니라 사람일 때입니다. 그 순간부터 병원까지의 거리와 주변에 도움을 청할 사람이 있는지가 생존을 좌우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처음에는 장점으로 보였던 마을의 조용함도 전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는 마을이 조용해서 좋았어요. 자동차 소리도 없고 밤이면 개 짖는 소리 말고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나면 이 마을이 조용한 게 아니라 하나씩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루 4번 오던 버스가 2번으로 줄고 슈퍼가 문을 닫으며 병원과 약국은 더 멀어집니다. 사람이 떠나서 시설이 없어지고 시설이 없어지니 남아있던 사람도 더 빨리 떠납니다. 전원주택 한 채의 문제가 아니라 그 집을 둘러싼 생활 기반 전체가 함께 줄어드는 겁니다. 도시에서 자동차는 있으면 편한 물건입니다. 이런 마을에서는 자동차가 멈추는 순간 생활 전체가 멈춰요. 땅도 볼 수 없고 약도 받을 수 없으며 고장난 집을 고쳐줄 기사를 부르는 일조차 어려워집니다. 부부 중 한 사람이라도 운전을 못하게 되는 순간 장보기와 통원 같은 일상부터 유지하기 어려워집니다. 마당에서 사다리를 타거나 장작을 패다가 다쳤을 때도 상황은 달라집니다. 주변에 사람이 없으면 도움을 청할 대상부터 찾기 어렵고 119에 신고해도 구급차는 먼 거리를 달려 좁은 진입로까지 들어와야 합니다. 평소에는 장점이었던 조용함이 사고가 나는 순간 부조를 늦추는 조건으로 바뀌는 겁니다. 도시에서는 병원이 멀면 불편하지만 이곳에서는 병원까지의 거리가 곧 살아남을 수 있는 시간으로 바뀝니다. 아이를 위해 전원 생활을 선택한 가족도 다른 문제를 마주해요. 학교와 학원이 멀어 수업 1시간을 위해 왕복 1시간이 넘는 길을 오갑니다. 아이가 수업을 듣는 동안 부모는 집에 돌아가지도 못한 채 주차장에서 기다립니다. 자연 속에서 자라게 하려고 내려왔지만 가족이 가장 오래 머문 곳은 넓은 마당이 아니라 자동차 안이 돼요. 그러다 아이가 친구들이 많은 곳에서 살고 싶어 라고 말하는 순간 선물이라고 믿었던 마당은 아이를 친구들과 멀어지게 만든 울타리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난방비와 수리비는 적어도 돈을 들여 버틸 수 있어요. 하지만 줄어드는 친구와 멀어지는 학교, 사라지는 병원과 버스는 한 가정의 돈만으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 결국 도시로 돌아가기로 마음먹는 사람이 생깁니다. 하지만 떠나기로 결정했다고 해서 바로 떠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집을 처분할 시장은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계약할 때만 해도 평생 살 집이라 믿었던 A씨도 결국 매물을 내놨습니다. 퇴직금 2억 8천만 원을 쏟아부은 집이었습니다. 처음에는 2억 4천만 원이면 팔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연락이 없자 가격을 2번이나 낮춰 1억 9천만 원까지 내렸습니다. 처음 들인 돈보다 이미 9천만 원을 낮춘 가격이었습니다. 그래도 1년 동안 걸려온 전화는 한 통도 없었어요. A씨가 부동산 소장에게 물었습니다. 가격을 더 내려야 할까요? 소장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대답했습니다. 가격 문제가 아니에요. 이 집을 사겠다는 사람이 있어야 팔리죠. 아파트는 같은 단지에 비슷한 집이 수백 채 있고 최근 거래된 가격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원주택은 생김새도 위치도 땅 모양도 전부 다릅니다. 집주인은 자신이 들인 건축비를 기억하지만 사려는 사람은 낡은 지붕과 먼 병원, 부족한 교통부터 계산합니다. 그 한 사람이 나타나지 않으면 1,000만 원을 내려도 5천만 원을 내려도 결과는 같을 수 있습니다. 매물 사이트의 숫자만 바뀔 뿐 집은 그대로 남아요. 전원주택은 매매가 막히면 다른 출구도 넓지 않습니다. 금융기관은 집주인이 들인 건축비보다 얼마나 쉽게 처분할 수 있는지를 먼저 봅니다.
임차인은 넓은 마당보다 교통과 난방비, 관리 부담을 먼저 계산합니다. 집주인에게는 수억 원을 들인 자산이지만 시장에서는 팔기 어렵고 빌려주기도 어려운 특수한 집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집으로 팔리지 않는다고 다른 용도로 마음대로 돌릴 수도 없습니다. 땅과 건물의 용도에 따라 카페나 공장, 창구로 바꾸는데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대로 비워두면 습기와 누수로 더 빨리 망가지고 사람이 살지 않는 집은 관리가 끊기면서 가치도 더 빠르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팔 수도 없고 빌려주기도 어렵고 비워둘 수도 없는 집이 되는 거예요. 기다린다고 상황이 나아지는 것도 아니에요. 새로 기촌하는 사람들도 남이 어떻게 지었는지 모르는 오래된 집보다 자기 취향대로 새 집을 짓겠다며 빈 땅부터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새 집은 계속 생기는데 기존 전원주택을 넘겨받을 사람은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일수록 이런 현상은 더 심해집니다. 전원주택의 가격은 집을 짓는 데 들어간 돈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집에서 살겠다고 나서는 다음 사람이 있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집주인을 제외한 사람들은 이미 모두 돈을 받았습니다. 땅을 판 사람은 계약하는 날 돈을 받았습니다. 시공사는 집을 완성하는 날 공사비를 받았습니다. 등유와 LPG 업체는 겨울마다 돈을 받았고 수리업체는 집이 고장 날 때마다 출장비를 받았습니다. 전원 생활을 보여준 영상은 조회수와 방구 수익을 만들었고 지자체는 귀촌 인구 1명이 늘었다는 실적을 얻었습니다. 전원주택의 가장 무서운 비용은 난방비도 수리비도 아닙니다. 떠나고 싶어진 날, 그 집을 넘겨받을 다음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A씨의 집은 오늘도 매물 사이트에 남아 있습니다. 퇴직금 2억 8천만 원을 넣고 9천만 원을 포기했지만 집은 여전히 같은 자리에 멈춰 있습니다. 사람은 이미 꿈에서 깨어났는데 그 꿈을 담아 지은 집만 아직도 주인을 놓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전원주택에 살고 계신 분들은 카메라가 꺼진 뒤의 현실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아름다운 마당을 보여주는 영상 100개보다 그곳에서 실제로 살아본 사람의 한마디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런 구조의 이면을 계속 들여다보고 싶다면 구독과 알림으로 함께 해주세요. 퇴직금 2억 8천만 원을 털어지은 전원주택이 9천만 원을 깎아도 팔리지 않는 집이 됐습니다. 매물로 내놓은 지 1년이 지났지만 전화 한 통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해마다 4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여전히 같은 꿈을 품고 농촌으로 향합니다. 유튜브를 켜면 아침 안개가 깔린 마당과 장작불, 텃밭에서 막 따온 상추가 쏟아지고 댓글창에는 저도 언젠가는 저렇게 살고 싶어요 라는 말이 수백 개씩 달립니다. 하지만 막상 그 삶을 시작한 사람들 중 일부는 지금 집을 내놓고도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들어갈 때는 꿈이었던 집에서 왜 나가고 싶어도 나갈 수 없게 된 걸까요? 이들은 무작정 전원 생활에 뛰어든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당시의 가격과 조건만 놓고 보면 오히려 도시를 떠나는 쪽이 훨씬 현실적인 선택처럼 보였습니다. 서울에서는 3억 원을 들고도 내 집은커녕 전셋집을 걱정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방으로 내려가면 그 돈으로 땅을 사고 집을 짓고 마당까지 가질 수 있었습니다. 층간산소음도 없고 매달 관리비도 없으며 마지막에는 내 이름으로 된 땅과 집이 남는다는 계산이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봐도 틀린 선택 같지 않았어요. 뉴스에서는 비촌 성공 사례가 쏟아졌고 유튜브 속 사람들은 아침마다 마당에서 커피를 마시고 텃밭에서 채소를 땄습니다. 먼저 내려간 사람은 보였지만 집을 내놓고도 빠져나오지 못한 사람은 보이지 않았어요. 전원 생활의 입구는 매일 화면에 나왔지만 출구는 어디에도 나오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에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남들보다 먼저 답을 찾았다고 믿었습니다. 입주 첫날에는 그 확신이 맞는 것처럼 보였어요. 마당은 넓었고 밤에는 별이 쏟아졌으며 아침에는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계약서에는 가장 중요한 숫자가 빠져 있었습니다. 이 집을 유지하는데 앞으로 얼마가 들어가는지, 그리고 떠나고 싶어진 날 얼마를 잃게 되는지는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전원 생활의 진짜 가격표는 입주한 뒤 계절이 바뀔 때마다 한 장씩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청구서는 겨울에 도착합니다.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는 지역에서는 등유나 LPG로 집을 데워야 합니다. 탱크를 한 번 채우는데 수십만 원이 들고 집이 크거나 단열이 부족하면 한겨울이 끝나기도 전에 다시 연료를 넣어야 합니다.
연료값이 오르면 난방비도 그대로 뛰지만 추위를 견딜 수 없으니 사용량을 마음대로 줄이기도 어렵습니다. 눈이 오면 제설 장비가 필요하고 수도관이 얼면 직접 녹이거나 수리기사를 불러야 합니다. 정화조가 차면 청소차를 불러야 하고 유선 인터넷이 들어오지 않는 곳에서는 무선 인터넷이나 별도 장비를 써야 해 통신비까지 늘어납니다. 아파트에서는 관리비를 내면 누군가 처리해주던 일이 전원주택에서는 비용도 직접 내고 관리도 직접 해야 하는 일이 됩니다. 층간소음은 사라졌지만 통장 잔액이 조용할 날도 함께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도 겨울만 넘기면 된다고 생각하기 쉬워요. 따뜻한 계절이 오면 난방비도 사라지고 마당에서 여유롭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난방비는 사라집니다. 대신 전혀 다른 청구서가 줄을 서기 시작합니다. 여름이 오면 전원 생활은 한결 편해 보입니다. 텃밭에는 작물이 자라고 밤이면 반딧불이가 날아다니면 집도 있습니다. 하지만 처마 밑에는 말벌이 집을 짓고 창고에는 곰팡이가 번지며 마당에는 멧돼지 발자국이 남기도 합니다. 말벌집을 제거하고 습기를 잡기 위해 제습기를 돌리다 보면 전기요금도 함께 늘어납니다. 잡초는 일주일 전에 벤 자리에서 다시 올라옵니다. 문을 닫으면 습기가 차고 창문을 열면 벌레가 들어옵니다. 장마가 시작되면 배수로를 확인해야 하고 비탈진 땅에서는 토사가 밀려오지 않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마당이 넓어진 만큼 여유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관리해야 할 땅이 늘어나는 겁니다. 전원주택에는 관리가 끝나는 계절이 없어요. 하지만 말벌집은 제거하면 끝나고 잡초는 베면 잠시라도 사라집니다. 더 무서운 문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몇 년 동안 조용히 커지고 있어요. 새로 지은 전원주택도 몇 년이 지나면 수리비가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외벽에 머리카락처럼 가느다란 금이 생기고 다음 장마에 그 틈으로 빗물이 들어오면 방수공사가 필요해집니다. 지붕이 들뜨면 누수로 번지기 전에 손봐야 하고 시간이 더 지나면 배관과 정화조, 데크와 옹벽까지 관리 대상에 들어옵니다. 3억 원을 들여 지은 집이라도 처음 상태를 유지하는데 수년 동안 수천만 원이 더 들어갈 수 있습니다. 더 예쁘게 꾸미는 돈도 아니에요. 무너지지 않게 붙잡아두는 돈입니다. 아파트라면 공용관리비와 장기수선 충당금으로 여러 세대가 나눠 부담할 비용이지만 전원주택에서는 그 부담이 한 채에 그대로 집중됩니다. 문제는 돈만 있다고 바로 고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점이에요. 겨울철 보일러가 멈춰도 가까운 업체가 전화를 받지 않거나 며칠 뒤에야 방문할 수 있다는 답을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리가 멀다는 이유로 출장을 거절당하기도 합니다. 몇몇 지역에서는 수리업체 자체가 많지 않아 한 곳이 거절하면 선택지가 빠르게 사라집니다. 도시에서는 보일러가 고장나면 기사를 기다립니다. 이곳에서는 기사가 올 때까지 겨울을 버텨야 해요. 하지만 더 무서운 건 고장난 것이 보일러가 아니라 사람일 때입니다. 그 순간부터 병원까지의 거리와 주변에 도움을 청할 사람이 있는지가 생존을 좌우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처음에는 장점으로 보였던 마을의 조용함도 전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는 마을이 조용해서 좋았어요. 자동차 소리도 없고 밤이면 개 짖는 소리 말고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나면 이 마을이 조용한 게 아니라 하나씩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루 4번 오던 버스가 2번으로 줄고 슈퍼가 문을 닫으며 병원과 약국은 더 멀어집니다. 사람이 떠나서 시설이 없어지고 시설이 없어지니 남아있던 사람도 더 빨리 떠납니다. 전원주택 한 채의 문제가 아니라 그 집을 둘러싼 생활 기반 전체가 함께 줄어드는 겁니다. 도시에서 자동차는 있으면 편한 물건입니다. 이런 마을에서는 자동차가 멈추는 순간 생활 전체가 멈춰요. 장도 볼 수 없고 약도 받을 수 없으며 고장난 집을 고쳐줄 기사를 부르는 일조차 어려워집니다. 부부 중 한 사람이라도 운전을 못하게 되는 순간 장보기와 통원 같은 일상부터 유지하기 어려워집니다. 마당에서 사다리를 타거나 장작을 패다가 다쳤을 때도 상황은 달라집니다. 주변에 사람이 없으면 도움을 청할 대상부터 찾기 어렵고 119에 신고해도 구급차는 먼 거리를 달려 좁은 진입로까지 들어와야 합니다. 평소에는 장점이었던 조용함이 사고가 나는 순간 구조를 늦추는 조건으로 바뀌는 겁니다. 도시에서는 병원이 멀면 불편하지만 이곳에서는 병원까지의 거리가 곧 살아남을 수 있는 시간으로 바뀝니다. 아이를 위해 전원 생활을 선택한 가족도 다른 문제를 마주해요.
학교와 학원이 멀어 수업 1시간을 위해 왕복 1시간이 넘는 길을 오갑니다. 아이가 수업을 듣는 동안 부모는 집에 돌아가지도 못한 채 주차장에서 기다립니다. 자연 속에서 자라게 하려고 내려왔지만 가족이 가장 오래 머문 곳은 넓은 마당이 아니라 자동차 안이 돼요. 그러다 아이가 친구들이 많은 곳에서 살고 싶어 라고 말하는 순간 선물이라고 믿었던 마당은 아이를 친구들과 멀어지게 만든 울타리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난방비와 수리비는 적어도 돈을 들여 버틸 수 있어요. 하지만 줄어드는 친구와 멀어지는 학교, 사라지는 병원과 버스는 한 가정의 돈만으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 결국 도시로 돌아가기로 마음먹는 사람이 생깁니다. 하지만 떠나기로 결정했다고 해서 바로 떠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집을 처분할 시장은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계약할 때만 해도 평생 살 집이라 믿었던 A씨도 결국 매물을 내놨습니다. 퇴직금 2억 8천만 원을 쏟아부은 집이었습니다. 처음에는 2억 4천만 원이면 팔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연락이 없자 가격을 2번이나 낮춰 1억 9천만 원까지 내렸습니다. 처음 들인 돈보다 이미 9천만 원을 낮춘 가격이었습니다. 그래도 1년 동안 걸려온 전화는 한 통도 없었어요. A씨가 부동산 소장에게 물었습니다. 가격을 더 내려야 할까요? 소장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대답했습니다. 가격 문제가 아니에요. 이 집을 사겠다는 사람이 있어야 팔리죠. 아파트는 같은 단지에 비슷한 집이 수백 채 있고 최근 거래된 가격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원주택은 생김새도 위치도 땅 모양도 전부 다릅니다. 집주인은 자신이 들인 건축비를 기억하지만 사려는 사람은 낡은 지붕과 먼 병원, 부족한 교통부터 계산합니다. 그 한 사람이 나타나지 않으면 1,000만 원을 내려도 5천만 원을 내려도 결과는 같을 수 있습니다. 매물 사이트의 숫자만 바뀔 뿐 집은 그대로 남아요. 전원주택은 매매가 막히면 다른 출구도 넓지 않습니다. 금융기관은 집주인이 들인 건축비보다 얼마나 쉽게 처분할 수 있는지를 먼저 봅니다. 임차인은 넓은 마당보다 교통과 난방비, 관리 부담을 먼저 계산합니다. 집주인에게는 수억 원을 들인 자산이지만 시장에서는 팔기 어렵고 빌려주기도 어려운 특수한 집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집으로 팔리지 않는다고 다른 용도로 마음대로 돌릴 수도 없습니다. 땅과 건물의 용도에 따라 카페나 공장, 창고로 바꾸는데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대로 비워두면 습기와 누수로 더 빨리 망가지고 사람이 살지 않는 집은 관리가 끊기면서 가치도 더 빠르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팔 수도 없고 빌려주기도 어렵고 비워둘 수도 없는 집이 되는 거예요. 기다린다고 상황이 나아지는 것도 아니에요. 새로 기촌하는 사람들도 남이 어떻게 지었는지 모르는 오래된 집보다 자기 취향대로 새 집을 짓겠다며 빈 땅부터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새 집은 계속 생기는데 기존 전원주택을 넘겨받을 사람은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일수록 이런 현상은 더 심해집니다. 전원주택의 가격은 집을 짓는 데 들어간 돈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집에서 살겠다고 나서는 다음 사람이 있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집주인을 제외한 사람들은 이미 모두 돈을 받았습니다. 땅을 판 사람은 계약하는 날 돈을 받았습니다. 시공사는 집을 완성하는 날 공사비를 받았습니다. 등유와 LPG 업체는 겨울마다 돈을 받았고 수리업체는 집이 고장 날 때마다 출장비를 받았습니다. 전원 생활을 보여준 영상은 조회수와 광고 수익을 만들었고 지자체는 귀촌 인구 1명이 늘었다는 실적을 얻었습니다. 전원주택의 가장 무서운 비용은 난방비도 수리비도 아닙니다. 떠나고 싶어진 날, 그 집을 넘겨받을 다음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A씨의 집은 오늘도 매물 사이트에 남아 있습니다. 퇴직금 2억 8천만 원을 넣고 9천만 원을 포기했지만 집은 여전히 같은 자리에 멈춰 있습니다. 사람은 이미 꿈에서 깨어났는데 그 꿈을 담아 지은 집만 아직도 주인을 놓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전원주택에 살고 계신 분들은 카메라가 꺼진 뒤의 현실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아름다운 마당을 보여주는 영상 100개보다 그곳에서 실제로 살아본 사람의 한마디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런 구조의 이면을 계속 들여다보고 싶다면 구독과 알림으로 함께 해주세요. 퇴직금 2억 8천만 원을 털어지은 전원주택이 9천만 원을 깎아도 팔리지 않는 집이 됐습니다. 매물로 내놓은 지 1년이 지났지만 전화 한 통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해마다 4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여전히 같은 꿈을 품고 농촌으로 향합니다. 유튜브를 켜면 아침 안개가 깔린 마당과 장작불, 텃밭에서 막 따온 상추가 쏟아지고 댓글창에는 저도 언젠가는 저렇게 살고 싶어요 라는 말이 수백 개씩 달립니다. 하지만 막상 그 삶을 시작한 사람들 중 일부는 지금 집을 내놓고도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들어갈 때는 꿈이었던 집에서 왜 나가고 싶어도 나갈 수 없게 된 걸까요? 이들은 무작정 전원 생활에 뛰어든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당시의 가격과 조건만 놓고 보면 오히려 도시를 떠나는 쪽이 훨씬 현실적인 선택처럼 보였습니다. 서울에서는 3억 원을 들고도 내 집은커녕 전셋집을 걱정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방으로 내려가면 그 돈으로 땅을 사고 집을 짓고 마당까지 가질 수 있었습니다. 층간산소음도 없고 매달 관리비도 없으며 마지막에는 내 이름으로 된 땅과 집이 남는다는 계산이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봐도 틀린 선택 같지 않았어요. 뉴스에서는 비촌 성공 사례가 쏟아졌고 유튜브 속 사람들은 아침마다 마당에서 커피를 마시고 텃밭에서 채소를 땄습니다. 먼저 내려간 사람은 보였지만 집을 내놓고도 빠져나오지 못한 사람은 보이지 않았어요. 전원 생활의 입구는 매일 화면에 나왔지만 출구는 어디에도 나오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에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남들보다 먼저 답을 찾았다고 믿었습니다. 입주 첫날에는 그 확신이 맞는 것처럼 보였어요. 마당은 넓었고 밤에는 별이 쏟아졌으며 아침에는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계약서에는 가장 중요한 숫자가 빠져 있었습니다. 이 집을 유지하는데 앞으로 얼마가 들어가는지, 그리고 떠나고 싶어진 날 얼마를 잃게 되는지는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전원 생활의 진짜 가격표는 입주한 뒤 계절이 바뀔 때마다 한 장씩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청구서는 겨울에 도착합니다.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는 지역에서는 등유나 LPG로 집을 데워야 합니다. 탱크를 한 번 채우는데 수십만 원이 들고 집이 크거나 단열이 부족하면 한겨울이 끝나기도 전에 다시 연료를 넣어야 합니다. 연료값이 오르면 난방비도 그대로 뛰지만 추위를 견딜 수 없으니 사용량을 마음대로 줄이기도 어렵습니다. 눈이 오면 제설 장비가 필요하고 수도관이 얼면 직접 녹이거나 수리기사를 불러야 합니다. 정화조가 차면 청소차를 불러야 하고 유선 인터넷이 들어오지 않는 곳에서는 무선 인터넷이나 별도 장비를 써야 해 통신비까지 늘어납니다. 아파트에서는 관리비를 내면 누군가 처리해주던 일이 전원주택에서는 비용도 직접 내고 관리도 직접 해야 하는 일이 됩니다. 층간소음은 사라졌지만 통장 잔액이 조용할 날도 함께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도 겨울만 넘기면 된다고 생각하기 쉬워요. 따뜻한 계절이 오면 난방비도 사라지고 마당에서 여유롭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난방비는 사라집니다. 대신 전혀 다른 청구서가 줄을 서기 시작합니다. 여름이 오면 전원 생활은 한결 편해 보입니다. 텃밭에는 작물이 자라고 밤이면 반딧불이가 날아다니면 집도 있습니다. 하지만 처마 밑에는 말벌이 집을 짓고 창고에는 곰팡이가 번지며 마당에는 멧돼지 발자국이 남기도 합니다. 말벌집을 제거하고 습기를 잡기 위해 제습기를 돌리다 보면 전기요금도 함께 늘어납니다. 잡초는 일주일 전에 벤 자리에서 다시 올라옵니다. 문을 닫으면 습기가 차고 창문을 열면 벌레가 들어옵니다. 장마가 시작되면 배수로를 확인해야 하고 비탈진 땅에서는 토사가 밀려오지 않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마당이 넓어진 만큼 여유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관리해야 할 땅이 늘어나는 겁니다. 전원주택에는 관리가 끝나는 계절이 없어요. 하지만 말벌집은 제거하면 끝나고 잡초는 베면 잠시라도 사라집니다. 더 무서운 문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몇 년 동안 조용히 커지고 있어요. 새로 지은 전원주택도 몇 년이 지나면 수리비가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외벽에 머리카락처럼 가느다란 금이 생기고 다음 장마에 그 틈으로 빗물이 들어오면 방수공사가 필요해집니다. 지붕이 들뜨면 누수로 번지기 전에 손봐야 하고 시간이 더 지나면 배관과 정화조, 데크와 온벽까지 관리 대상에 들어옵니다. 3억 원을 들여 지은 집이라도 처음 상태를 유지하는데 수년 동안 수천만 원이 더 들어갈 수 있습니다. 더 예쁘게 꾸미는 돈도 아니에요. 무너지지 않게 붙잡아두는 돈입니다. 아파트라면 공용관리비와 장기수선 충당금으로 여러 세대가 나눠 부담할 비용이지만 전원주택에서는 그 부담이 한 채에 그대로 집중됩니다. 문제는 돈만 있다고 바로 고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점이에요. 겨울철 보일러가 멈춰도 가까운 업체가 전화를 받지 않거나
며칠 뒤에야 방문할 수 있다는 답을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리가 멀다는 이유로 출장을 거절당하기도 합니다. 몇몇 지역에서는 수리업체 자체가 많지 않아 한 곳이 거절하면 선택지가 빠르게 사라집니다. 도시에서는 보일러가 고장나면 기사를 기다립니다. 이곳에서는 기사가 올 때까지 겨울을 버텨야 해요. 하지만 더 무서운 건 고장난 것이 보일러가 아니라 사람일 때입니다. 그 순간부터 병원까지의 거리와 주변에 도움을 청할 사람이 있는지가 생존을 좌우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처음에는 장점으로 보였던 마을의 조용함도 전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는 마을이 조용해서 좋았어요. 자동차 소리도 없고 밤이면 개 짖는 소리 말고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나면 이 마을이 조용한 게 아니라 하나씩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루 4번 오던 버스가 2번으로 줄고 슈퍼가 문을 닫으며 병원과 약국은 더 멀어집니다. 사람이 떠나서 시설이 없어지고 시설이 없어지니 남아있던 사람도 더 빨리 떠납니다. 전원주택 한 채의 문제가 아니라 그 집을 둘러싼 생활 기반 전체가 함께 줄어드는 겁니다. 도시에서 자동차는 있으면 편한 물건입니다. 이런 마을에서는 자동차가 멈추는 순간 생활 전체가 멈춰요. 장도 볼 수 없고 약도 받을 수 없으며 고장난 집을 고쳐줄 기사를 부르는 일조차 어려워집니다. 부부 중 한 사람이라도 운전을 못하게 되는 순간 장보기와 통원 같은 일상부터 유지하기 어려워집니다. 마당에서 사다리를 타거나 장작을 패다가 다쳤을 때도 상황은 달라집니다. 주변에 사람이 없으면 도움을 청할 대상부터 찾기 어렵고 119에 신고해도 구급차는 먼 거리를 달려 좁은 진입로까지 들어와야 합니다. 평소에는 장점이었던 조용함이 사고가 나는 순간 부조를 늦추는 조건으로 바뀌는 겁니다. 도시에서는 병원이 멀면 불편하지만 이곳에서는 병원까지의 거리가 곧 살아남을 수 있는 시간으로 바뀝니다. 아이를 위해 전원 생활을 선택한 가족도 다른 문제를 마주해요. 학교와 학원이 멀어 수업 1시간을 위해 왕복 1시간이 넘는 길을 오갑니다. 아이가 수업을 듣는 동안 부모는 집에 돌아가지도 못한 채 주차장에서 기다립니다. 자연 속에서 자라게 하려고 내려왔지만 가족이 가장 오래 머문 곳은 넓은 마당이 아니라 자동차 안이 돼요. 그러다 아이가 친구들이 많은 곳에서 살고 싶어 라고 말하는 순간 선물이라고 믿었던 마당은 아이를 친구들과 멀어지게 만든 울타리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난방비와 수리비는 적어도 돈을 들여 버틸 수 있어요. 하지만 줄어드는 친구와 멀어지는 학교, 사라지는 병원과 버스는 한 가정의 돈만으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 결국 도시로 돌아가기로 마음먹는 사람이 생깁니다. 하지만 떠나기로 결정했다고 해서 바로 떠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집을 처분할 시장은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계약할 때만 해도 평생 살 집이라 믿었던 A씨도 결국 매물을 내놨습니다. 퇴직금 2억 8천만 원을 쏟아부은 집이었습니다. 처음에는 2억 4천만 원이면 팔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연락이 없자 가격을 2번이나 낮춰 1억 9천만 원까지 내렸습니다. 처음 들인 돈보다 이미 9천만 원을 낮춘 가격이었습니다. 그래도 1년 동안 걸려온 전화는 한 통도 없었어요. A씨가 부동산 소장에게 물었습니다. 가격을 더 내려야 할까요? 소장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대답했습니다. 가격 문제가 아니에요. 이 집을 사겠다는 사람이 있어야 팔리죠. 아파트는 같은 단지에 비슷한 집이 수백 채 있고 최근 거래된 가격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원주택은 생김새도 위치도 땅 모양도 전부 다릅니다. 집주인은 자신이 들인 건축비를 기억하지만 사려는 사람은 낡은 지붕과 먼 병원, 부족한 교통부터 계산합니다. 그 한 사람이 나타나지 않으면 1,000만 원을 내려도 5천만 원을 내려도 결과는 같을 수 있습니다. 매물 사이트의 숫자만 바뀔 뿐 집은 그대로 남아요. 전원주택은 매매가 막히면 다른 출구도 넓지 않습니다. 금융기관은 집주인이 들인 건축비보다 얼마나 쉽게 처분할 수 있는지를 먼저 봅니다. 임차인은 넓은 마당보다 교통과 난방비, 관리 부담을 먼저 계산합니다. 집주인에게는 수억 원을 들인 자산이지만 시장에서는 팔기 어렵고 빌려주기도 어려운 특수한 집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집으로 팔리지 않는다고 다른 용도로 마음대로 돌릴 수도 없습니다. 땅과 건물의 용도에 따라 카페나 공장, 창고로 바꾸는데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대로 비워두면 습기와 누수로 더 빨리 망가지고 사람이 살지 않는 집은 관리가 끊기면서 가치도 더 빠르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팔 수도 없고 빌려주기도 어렵고 비워둘 수도 없는 집이 되는 거예요. 기다린다고 상황이 나아지는 것도 아니에요. 새로 기촌하는 사람들도 남이 어떻게 지었는지 모르는 오래된 집보다 자기 취향대로 새 집을 짓겠다며 빈 땅부터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새 집은 계속 생기는데 기존 전원주택을 넘겨받을 사람은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일수록 이런 현상은 더 심해집니다. 전원주택의 가격은 집을 짓는 데 들어간 돈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집에서 살겠다고 나서는 다음 사람이 있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집주인을 제외한 사람들은 이미 모두 돈을 받았습니다. 땅을 판 사람은 계약하는 날 돈을 받았습니다. 시공사는 집을 완성하는 날 공사비를 받았습니다. 등유와 LPG 업체는 겨울마다 돈을 받았고 수리업체는 집이 고장 날 때마다 출장비를 받았습니다. 전원 생활을 보여준 영상은 조회수와 광고 수익을 만들었고 지자체는 귀촌 인구 1명이 늘었다는 실적을 얻었습니다. 전원주택의 가장 무서운 비용은 난방비도 수리비도 아닙니다. 떠나고 싶어진 날, 그 집을 넘겨받을 다음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A씨의 집은 오늘도 매물 사이트에 남아 있습니다. 퇴직금 2억 8천만 원을 넣고 9천만 원을 포기했지만 집은 여전히 같은 자리에 멈춰 있습니다. 사람은 이미 꿈에서 깨어났는데 그 꿈을 담아 지은 집만 아직도 주인을 놓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전원주택에 살고 계신 분들은 카메라가 꺼진 뒤의 현실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아름다운 마당을 보여주는 영상 100개보다 그곳에서 실제로 살아본 사람의 한마디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런 구조의 이면을 계속 들여다보고 싶다면 구독과 알림으로 함께 해주세요.